안녕하세요. 6세트 했고요. 4세트만 더 하겠습니다. 새끼가 여기 올라오면 아파갖고 딱 이렇게 해놓고 책 보려고요. 먼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두유를 조금 마셨습니다. 반찬이 없어갖고 제육볶음 시킨 거 금요일날 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금요일날 오니까 토요일, 일요일 둘 다 토일 다 운동할지 아니면 하루만 운동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운동할 때는 좀 많이 먹고 반찬으로 쓰려고 제육볶음 샀습니다. 피곤해. 아. 아이고. 룸메이트 자고 나니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이 있다. 필름전 골을 넣은 다음 날부터 나를 둘러싼 세상도 그렇게 바뀌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촌놈이었다. 사인할 때도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TV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할 때도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 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목소리 톤은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했다. 그런데 킬른전 데뷔골로 내 세상과 바깥 세상의 자전 속도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리오넬 메시도 데뷔했을 때가 18세였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며 자화자찬했다. 독일은 물론 한국 언론에서도 나를 다루는 기사들이 갑자기 쏟아졌다. 우리 가족은 깜짝 놀랄 만큼 많은 곳에서 연락을 받았다. 팀 훈련장에서도 사인과 기념 촬영을 하는 현지 팬들이 많아졌다. 팀 안에서도 대접이 달라졌다. 평소 훈련 중 인정사정 없이 나를 몰아세웠던 대선배들이 나의 데뷔골을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몸이 불편해서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물리치료사가 어이 골 넣더니 이제 치료도 받으러 오고 많이 컸다라면서 깔깔거렸다. 선배들도 내가 너 나이 때는
그라운드에서 먹고 자고 그랬다. 더 열심히 해라 라면서 애정을 듬뿍 담은 농담을 던졌다. 심지어 국가대표팀에서도 연락이 왔다. 조강래 감독님이 내 경기를 직접 보러 독일까지 날아오신다고 했다. 2011 아시안컵을 준비하면서 해외파 선수를 점검하는 일정에 나도 포함될 것이다. 뽑을 생각이 있으니까 조강래 감독이 먼 곳까지 오시는 거겠지? 내가 A 대표팀에 가서 박지성, 이영표, 차두리 같은 스타들과 함께 뛴다고? 침대에 누울 때마다 오만 가지 상상이 펑펑 터졌다. 축구를 게을리하진 않았다. 예, 또 잘 내려옵니다. 내가 지금 막 함부르크 1군에서 출전하기 시작한 애송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강래 감독의 관전 소식도 동기부여로 삼았다. 일정을 맞춰보니 11월 20일 하노버 원정 경기가 되었다. 팀 상황이 나를 도왔다. 전 경기였던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패하면서 팀이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부진에 빠졌다. 코칭 스태프로서는 변화를 줘야 했다. 덕분에 하노버 원정에서 나는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퀼른전에 이어 두 번째 선발 출전이었다. 경기 당일 숙소에서 조강래 감독님과 박태하 코치님을 만났다. 알다시피 나는 한국 축구 제도권과 거리가 먼 데다 나이도 어려서 축구계에 선후배 인연이 거의 없었다. 당연히 조광래 감독님도 처음 뵈었다. 골을 넣었던 퀼른전을 보셨다고 해서 기뻤다. 컨디션 조절을 잘하라는 덕담으로 짧은 대화를 마치고 경기장으로 갔다. 이런 작은 칭찬도 어린 선수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된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집중력을 끌어올렸는지 결과가 좋았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집중력을 끌어올렸는지 결과가 좋았다. 0대1로 뒤진 상태에서 내가 연속 2골을 터뜨려 역전시킨 것이다. 두 번째 골은 특히 기분이 좋았다. 평소 내가 약점이라고 여기는 헤더 골이었기 때문이다. 딱 거기까지만 좋았다. 우리는 곧바로 동점골을 허용했고 후반 추가 시간에 통한의 재역전골을 헌납하고 말았다. 2대3 패배. 퀼른전처럼 내가 골을 넣고 패하는 시나리오가 반복되었다. 사실 보이는 것보다 더 상황이 나빴다. 후반 34분 천금 같은 기회에 내가 때린 왼발 슛이 골대에 막혔기 때문이다. 뒤지는 상황에서는 해트트릭 욕심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이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때문에 경기가 끝나고 정말 분통이 터졌다. 내가 골을 넣을수록 아버지는 더 노심초사했다. 들뜨지 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 그리스 신화의 이카로스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이카로스가 너무 높이 날지 말라는 아버지 다이달로스의 당부를 망각한 채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태양의 열기에 날개를 붙였던 밀라비노가 바다로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다. 세상은 아버지의 우려와 정반대 방향으로 내달렸다. 12월 초 아시안컵 대비 제주도 전지훈련 예비명단 47인에
내가 포함된 것이다. 함부르크는 대한축구협회의 조기 차출 요청을 거절했다. 그만큼 구단이 나를 중시한다는 뜻이기도 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사실 나도 최대한 소속팀에서 뛰고 싶었다. 발가락 굴절상으로 시즌 초반을 날렸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소속팀에서 자리를 잡아야 할 시점이었다. 민헨글라트바흐 원정까지 마친 뒤인 12월 21일에 나는 제주 전훈 캠프에 합류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표된 최종 23인 엔트리에도 내 이름이 포함되었다. 대표팀에 가서는 폴더 인사하기 바빴다. 얼마 전 TV로 봤던 남아공 월드컵 16강의 주역들이 눈앞으로 지나가는 광경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첫 룸메이트가 바로 한국 축구의 절대 영웅인 지성이 형이었다. 말이 되나?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과 같은 방을 쓴다고 상상해보라. 좋겠다.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지성이 형이 뭘 먹는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휴식을 취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관찰했다. 지성이 형은 유럽과 한국을 자주 왕래해야 하는 해외파가 어떻게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지, 유럽 현지에서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지 등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줬다. 날마다 잠들기 전에 해줬던 내가 한국 축구의 미래다라는 말은 막내인 내게 정말 큰 힘이 되었다. 날마다 잠들기 전에 해줬던 내가 한국 축구의 미래다 라는 말은 막내인 내게 정말 큰 힘이 되었다. 팀 동료인 판니스텔로이도 대화 소재로 등장했다. 함부르크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판니스텔로이는 내게 지는 A매치 일정으로 2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오가느라 지칠 텐데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 날도 미친듯이 뛰어다닌다라면서 웃었던 적이 있다. 지성이 형이 너무 대스타였던 탓에 내가 원했던 만큼 찰싹 달라붙기는 어려웠다. 사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그나마 나이 차이가 적었던 선배들 방이나 치료실에 가서 시간을 때우고 방에 아주 조용히 돌아오곤 했다. 슈퍼스타의 중요한 휴식을 방해하면 큰일이다. 나의 A매치 데뷔는 행복이가 꾹꾹이 하네. 나의 A매치 데뷔는 아랍에미리트 전지훈련 캠프 중에 있었던 시리아 평가전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하프타임에 보경이 형과 교체되어 들어가 후반 45분을 소화했다. 아시안컵이 목전인지라 양팀 모두 컨디션을 조절하는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진행되었다. 즉흥적으로 샀거든요, 이거를. 근데 잘 산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다 읽고 가족들한테 갖다 줘도 읽을 것 같아요. 행복하네.
아, 나의 A매치 데뷔는 아랍에미리트 전지훈련 캠프 중에 있었던 시리아 평가전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하프타임에 보경이 형과 교체되어 들어가 후반 45분을 소화했다. 아시안컵이 목전인지라 양팀 모두 컨디션을 조절하는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진행되었다. 운 좋게 아시안컵 첫 경기였던 C조 바레인전에서도 후반에 교체로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 호사다마였다. 내가 들어간 지 20분 만에 중앙 수비를 책임지던 태희 형이 퇴장을 당하고 말았다. 2대1 리드 상황을 지켜야 했던 한국 벤치는 부득이하게 공격수 한 명을 희생시켜야 했는데 그게 바로 나였다. 결국 교체로 들어갔다가 22분 만에 다시 나와야 했다.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그렇다. 모든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 원하지 않은 시간대에 교체로 나와야 하면 속이 상한다. 속이 상한다. 숙소로 돌아갔더니 형이 전화를 걸어 내 마음을 달래렸다. 형도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알아줬다. 조별리그 2승 상태에서 우리는 인도와 마지막 경기를 가졌다. 조 1위로 8강에 올라서 대진을 수월하게 하려면 다득점이 필요했다. 우리는 전반전을 3대1로 마쳤다. 골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조강래 감독님은 공격적 교체 카드를 사용했다. 하프타임에 나는 성용이 형과 교체되어 경기에 투입되었다. 앞에 이제 그 선수 이름 성은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해놓고 표시 다 돼 있습니다. 아까도 그렇고요. 마음 같아선 골을 정말 많이 넣고 싶은데 상대 골키퍼가 말도 안 되는 슈퍼 세이브를 펼치면서 우리를 조급하게 했다. 후반 36분 자철이 형이 내 앞으로 패스를 찔렀다. 더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다. 가까운 쪽 골대와 골키퍼 머리 사이 공간을 노려 힘껏 왼발로 슛을 때렸다. 머릿속으로 찍었던 지점으로 슛이 정확하게 꽂혔다. 팀의 4번째 골이자 내 인생 A매치 첫 골이었다. 첫 셀레브레이션은 형에게 보내는 하트였다. 그날이 형의 생일이었다. 이날 입었던 유니폼은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골득실에서 한 골이 뒤지는 바람에 우리는 8강에서 난적 이란을 상대해야 했다.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빛가람형의 첨근 같은 결승골로 우리는 준결승에 올랐다. 고행이 이어졌다. 한일전이었다. 한국의 축구 선수들은 어려서부터 한일전이 어떤 의미인지 배우면서 자란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선수라면 의미가 더 특별하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다. 많은 것을 보고 배웠던 2011 AFC 아시안컵.
인도전에서 나는 A매치 데뷔골을 넣었다.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 일본은 역시 아기자기한 패싱 게임을 구사했다. 솔직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했다. 나는 1대1 동점이던 후반 37분 청룡이 형과 교체되어 경기에 들어갔다. 팀 승리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었다.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은 연장 전반 역전골을 내주면서 절망으로 돌변했다. 일본이 수비 블록을 촘촘하게 세우는 바람에 슛을 때릴 각도를 만들기가 정말 어려웠다. 연장전도 거의 끝나갔다. 생애 첫 아시안컵에서 일본에 져서 떨어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공격에서 우리는 거짓말처럼 2대2 동점골을 뽑았다. 일본의 페널티킥 역전골로 이어진 반칙을 저질렀는데 재원이 형의 골이었기에 더 기뻤다. 그렇다. 다른 팀은 몰라도 한일전만큼은 절대 패해선 안 된다. 코칭 스태프가 승부차기 순서를 알렸다. 내가 네 번째 키커였다. 긴장 속에 시작된 승부차기는 허망하게 우리의 3연속 실축으로 끝나고 말았다. 나는 승부차기에 나설 기회도 없이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이길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경기에서 졌을 때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한일전이 시작되고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패배를 단 1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일본의 결승행 티켓을 넘겨줘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는데도 결승에 오르지 못해서 나를 응원해준 가족에게 미안해서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다.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한국 축구의 영웅들과 함께였던 첫 메이저 대회는 그렇게 끝났다. 4km 2011 아시안컵이 끝나고 일단 한국에 들어가기로 했다. 가족과 집밥을 고대하며 날아간 비행기 안에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랐다.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취재진과 팬을 본 적이 없었다. 우승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갖고 있던 터라 뜨거운 한대가 너무 황송했다.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경기장 밖에서 이런 관심을 직접 체험한 것은 처음이었다.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독일행 비행기를 탔다. 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내가 너무 들떠 있다고 했다. 아시안컵에 출전하면서 스타 선수 선배들과 얼굴을 익혔다고 해서, 국내 팬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해서, 함부르크 안에서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 꾸중을 들었다.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하게 새로 시작하라는 충고는 회초리보다 더 따끔했다. 스스로 느낀 바가 없지 않아 새겨 듣기로 마음먹었다. 또 꾹꾹이 하네. 내가 쳐다보니까. 꾹꾹이 해라 행복아. 야옹. 야옹.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아버지의 꾸지람을 내 마음만 알아듣고 몸은 귀를 닫았다. 아시안컵이 끝난 뒤 곧바로 이어진 A매치에도 차출되는 바람에 분데스리가 경기에는 2월 19일이 되어서야 복귀할 수 있었다. 이후 팀 훈련에서 몸무게를 쟀는데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시안컵 차출 전보다 몸무게가 4kg이 늘어난 것이었다. 들떴다는 아버지의 말은 사실이었다. 한 달 동안 이어졌던 아시안컵 합숙에서 나는 체중 관리에 완전히 실패했다. 우선 너무 많이 먹었다. 대표팀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맛있기로 유명하다. 삼시세끼가 착착 차려진다. 독일에서 지내는 동안 제대로 된 한식을 먹지 못했던 내게는 천국 같았다. 한창 먹을 나이였던지라 저녁 시간에 열린 경기를 마치고 대표팀 숙소로 돌아와서 야식에도 손을 댔다. 대회 기간 내내 출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로리는 몸 안에 차곡차곡 쌓였다. 섭취량을 줄이든 출전 시간 부족을 개인 운동으로 채워서든 체중을 관리했어야 했다. 그때 나는 그런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만큼 성숙하거나 현명하지 못했다. 불어난 체중이 숫자로 표시되자 스스로 큰 충격을 받았다. 주위에 있는 모든 분이 체중 게이트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소식을 접한 아버지의 두 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다. 평소 조금 좋다고 꼴값 떨고 교만해지고 나대면 안 된다. 반대로 조금 상황이 힘들다고 소심하게 있을 것도 아니다. 항상 자기 선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이 내 안에서 아시안컵에 다녀온 딱 한 달 만에 와장창 무너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내가 없는 동안 함부르크는 평가전과 분데스리가 경기를 포함해 4승 1패로 반등하고 있었다. 그때는 너무 어렸던 탓에 내가 없는 동안 팀이 잘하면 덜컥컵부터 먹었다. 내가 필요 없다는 소리인가? 포지션 경쟁자들이 잘하면 내가 밥그릇을 빼앗기는 건데 체중은 늘어났고 팀에 내가 치고 들어갈 틈이 전보다 훨씬 좁아 보였다. 상파울리와 더비 매치에서 패한 충격과 빠듯한 경기 일정 덕분에 나는 리그 23라운드 베르더 브레멘전에 선발 출전할 수 있었다. 경기 전일 코칭 스태프로부터 선발로 나갈 테니까 몸을 잘 만들라는 언지를 받았다. 아시안컵 차출 공백 이후 처음 뛰게 되었으니 너무 기뻤다. 내심 역시 내 쓰임새가 아직 죽지 않았어라는 안심도 되었다. 기분이 좋아져서 친한 대표팀 선배들과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선발 출전 소식을 알렸다. 부쩍 관심이 커졌던 트위터로도 은연중에 선발을 예고했다. 내 짤막한 멘션 하나가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퍽 재미있었다. 아버지는 정반대였다. 들떠있다라는 진단의 근원이 바로 이런 나대는 꼴이었던 것이다. SNS를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 용인했던 아버지가 화를 버럭 냈다. 내가 고개 숙인 벼처럼 겸손하고 단단하게 지내길 원했던 당신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예고대로 나는 브레멘전에 선발 출전했고 후반전 교체될 때까지 83분을 뛰었다. 뛰는 내내 몸이 너무 무거웠다. 내 마음대로 되었던 플레이가 거의 없었다. 드리블 돌파도 머릿속과 실제가 너무 달랐다. 나와 교체되어 들어갔던 아니스 벤하티라는 투입 4분 만에 쐐기골을 뽑아내며 팀의 4대0 승리에 큰 공을 세웠다. 그날 이후 나는 출전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복귀와 때를 맞춰 팀 성적이 곤두박질 친 끝에
3월 중순 페어 감독님이 경질되고 미카엘 웨닝 수석 코치님이 자리를 대신했다. 웨닝 코치님은 나의 1군 승격을 적극 추천했던 은인이다. 내 경기력은 나아지지 않았다. 시즌이 끝날 때까지 출전했던 6경기에서 득점은커녕 도움도 기록하지 못했다. 밸런스가 무너진 몸 상태로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었다. 몸은 무겁고 경기도 풀리지 않는 상태로 2010-2011 시즌이 막을 내렸다. 개인 기록은 시즌 15경기 선발 8회 3골이었다. 만족할 만한 기록은 아니어도 프로 데뷔전에서 골을 넣었고 국가대표팀에 뽑혀 아시안컵에도 다녀왔다. 타지에서 2년 넘게 버틴 고생을 생각하면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가족도 그리웠고 집밥도 실컷 먹고 싶었다. 아시안컵에서 친해진 형들과 만나서 놀고도 싶었다.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마타도 못해도 30분은 해야 되고 가능하면 1시간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준비 딱 해갖고 나가야 되거든요. 7시 반까지 가야 돼요.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일하는 데까지가 가려면요. 3시나 4시? 5시 늦어도 5시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야 됩니다. 전 진짜로 제가 도움받은 이 절 스님들, 종파절 스님들한테 도움받기 전에는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나보다 못난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는 것 같다.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었죠. 원래 항상. 근데 이제 제가 조계종이 아닌 조계종 믿다가 자살할 뻔한 거거든요. 조계종 믿고 좋아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조계종을 믿다가 자살할 뻔했어요. 근데 다른 종파절 스님들을 우연히 알게 돼갖고 진짜 도움 받고 나서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은 없어졌어요. 이제 진짜 정말 평생을 루저 중에 루저로 살아왔었거든요. 항상 평생을. 근데 이 제가 도움받은 이 종파절 스님들, 이 스님들 도움받고 나서는 정말 점점 제가 이제 레벨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죠. 정말 스님 시키시는 대로 하면은 말씀하시는 그
대로 살아가면은 그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하면서 살아가면은 그러면서 당연히 저도 이제 열심히 살아가야죠. 그렇게 하면은 뭐든지 다 잃어가면서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실천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아,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해야 했다. 시즌이 거의 끝나갈 즈음 아버지가 나는 자존심 상해서 못 돌아간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아시안컵 직후 무너진 밸런스와 나의 달라진 태도가 아버지의 분노를 샀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나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다. 고민 끝에 아버지를 붙잡고 사정사정했다. 한국에 돌아가서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 테니 제발 돌아가자고. 무슨 훈련을 하라고 하든 힘들어서 죽든 말든 무슨 말이든 다 들을 테니까 제발 아버지, 나는 한국에 너무나 돌아가고 싶었고 무너진 내 밸런스도 되찾고 싶었다. 아버지는 기나긴 충고와 훈계를 주시면서 겨우 귀국에 동의했다.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한국만 가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귀국하자마자 춘천으로 갔다. 대표팀에서 알게 된 선후배 친구들에게는 일단 나중에 보자고 메시지를 남겼다. 아버지의 훈련이 영원히 이어지진 않을 테니까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엄청난 착각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죽었다. 아침 8시에 밥을 먹고 아버지와 함께 근력 운동을 했다. 그리고 뒷산의 높다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 웨이트가 끝나면 운동장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축구공 20개를 들고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위치를 옮겨가면서 슛을 때리기 시작했다. 매일 1,000개씩. 그렇다. 1,000개다. 같은 골문을 향해서 오른발 500번, 왼발 500번 슛을 때렸다. 내가 슛 능력을 타고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의 슈팅은 2011년 여름 지옥 훈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내가 슛 능력을 타고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의 슈팅은 2011년 여름 지옥 훈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성미 급한 초여름 햇살이 내 정수리를 열정적으로 찔러댔다. 죽을 것 같았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어지러웠다. 눈앞이 흐려졌다. 슈퍼마켓에서 사온 초콜릿과 바나나를 입안에 우겨 넣어 떨어진 당을 채웠다. 서 있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렸다. 매일 아버지의 성에 찰 때까지 슛 훈련은 계속되었다. 입에서 신맛이 났다. 페널티 박스 지점마다 오른발로 감아차고 왼발로 감아찼다. 적당히 하는 것 같다 싶으면 불호령이 떨어졌다. 아버지에게 나는 분데스리가 유망주가 아니라 아직 철부지 축구 선수일 뿐이었다. 옛날에 봤던 공포의 외인 구단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척박하기 짝이 없는 독일 클럽하우스 숙소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훈련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먹자마자 쓰러져 자기 바빴다. 훈련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먹자마자 쓰러져 자기 바빴다. 스마트폰을 들어 올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SNS는 끊긴 지 오래였다. 대표팀 형들의 각종 경조사도 모두 건너뛰었다. 혹시나 사람들이 내가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도 들었다. 한국에 잠시 돌아왔던 2011 프리시즌, 나는 아버지와 함께 혹독한 훈련에 매진했다. 누워서 그런 걱정을 하다가 이내 잠에 골아떨어졌다. 다음날 일어나면 지옥 훈련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렇게 5주를 보냈다. 하루도 쉬지 않았다. 단 하루도. 함부르크의 여름 프리시즌 훈련 일정에 맞춰 독일로 향했다. 아버지는 다른 일이 있었던 탓에 나 혼자 비행기에 올랐다. 5주 훈련은 지옥 같았지만 그 과정을 버틴 몸은 천국에 날개 달린 천사처럼 가벼웠다. 살면서 이런 컨디션은 처음이었다. 함부르크 국제공항에 내리자 익숙한 독일의 공기 내음이 몸 안으로 들어왔다. 분데스리가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확실했다. 힘든 기억밖에 없어도 익숙한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프리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훈련장을 찾았다. 구단 스태프들은 한국에서 돌아온 나를 보면서 하나같이 무슨 일이 있었어? 라며 놀랐다. 춘천 떼약볕은 내 얼굴을 새까맣게 태웠고 끔찍하게 이어졌던 지옥 훈련은 온몸의 군사를 쏙 뺐기 때문이었다. 이미 몸 상태가 최상이었던 덕분에 나는 당장 시즌을 시작해도 될 정도로 준비 상태가 완벽했다. 프리시즌 첫날 긴 여름 휴가에서 돌아온 동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힘들어했다. 프리시즌 첫날 긴 여름 휴가에서 돌아온 동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힘들어했다. 나 혼자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훈련을 마쳤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훈련 강도에 비하면 함부르크의 프리시즌 첫 훈련은 내게 몸을 푸는 조깅 수준이었다. 자기 관리에 실패했던 애송이는 그렇게 프로 축구 선수로서 한 단계 올라설 준비를 마쳤다. 어릴 때는 무서웠어요.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 많이 혼났으니까요. 소리도 지르고 호통도 치시고. 그래도 그런 부분이 지금 저에게 너무나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저 대신 고생해 주셨죠. 제가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또 꾹꾹이 하네. 그냥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에는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올라가면 금방 떨어진다. 반대로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로 솟구치고. 우리 인생도 롤러코스터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좋은 일만 있는 삶은 없다. 그 대신에 무슨 일이든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춘천의 지옥 훈련은 내게 최상의 컨디션을 선물했다. 체중이 줄고 근력을 키웠으니 그라운드에서 몸이 날아갈 것 같았다. 훈련과 연습 경기에서 내 페이스를 따라올 상대가 없었다. 프리시즌에서 뛰었던 6경기에서 나는 15골을 몰아쳤다. 와. 최강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로도 2골을 넣었다. 코칭 스태프를 비롯해 구단 식구들 모두 이런 나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시간이 흐른 뒤에 들은 이야기가 있다. 첫 시즌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구단에서는 나를 거의 포기했다고 한다. 내부적으로 손흥민은 이제 끝났다. 저렇게 불어난 체중에 휴가까지 다녀오면 절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진단했다. 반짝 유망주로 끝날 것이라는 자체 판단이었다. 다행히 나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구단에서는 나의 격변이 큰 화제였다. 아버지의 지옥 훈련 내용을 살짝 알려주자 다들 혀를 내둘렀다. 구단에서는 아버지가 너를 살렸다라고 말했다. 나는 반짝 유망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끝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웨닝 감독님은 리저브 시절부터 나를 좋게 봐주신 분이다. 한 번은 선수 전원이 모인 식당에서 한 선수를 꾸짖은 적이 있었다. 웨닝 감독님은 내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는데 우리 기대만큼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혼을 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가리키면서 소니 좀 보라. 항상 최선을 다하잖아. 어린애가 얼마나 잘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셨다. 기라성 같은 1군 선배들도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나도 깜짝 놀랐다. 시즌 초반부터 나는 출전 기회를 받았다. 개막 2라운드였던 헤르타 베를린전에서 나는 풀타임을 뛰고 한 골을 넣었다. 출전 2경기 만에 나온 시즌 첫 골은 큰 자신감을 주었다. 4라운드에서는 퀼른을 상대했다. 지난 시즌 내가 프로 데뷔골을 신고했던 바로 그 팀이었다. 경기 당일 아침부터 느낌이 아주 좋았다. 1대2로 역전을 허용했던 후반 14분 내가 슬로보단 라이코비치의 동점골을 도왔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3분 뒤에는 직접 골을 터뜨렸다. 골을 넣는 기분은 언제나 짜릿하다. 내 골로 팀이 한 골 앞선다면 짜릿함은 배가 된다. 그렇게 몸에서 솟구치는 에너지를 느끼던 후반 30분, 공중볼 싸움 후 착지를 하면서 발목이 돌아갔다. 통증이 끔찍했다. 마음은 더 아팠다. 지난해 시즌 초반에 부상 불운이 반복된 셈이다. 다음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바깥쪽 인대에 검은 부분이 보였다. 파열된 것이다. 주치의는 실전 복귀까지 6주 진단을 내렸다. 지난 시즌과 차이가 하나 있었다. 부상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다. 전 시즌의 부상 경험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조언대로 좌절에 발목 잡혀 허우적거리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치료와 재활에 100%를 쏟아부었다. 빨리 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싶다는 일념이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나는 2주 만에 훈련에 복귀할 수 있었다. 다들 놀랐다. 9월 중순 6라운드였던 보루시아 미넨글라트바흐전에서 교체 투입되며 부상 복귀에 성공했다. 그때까지 나는 이것이 롤러코스터 시즌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날 경기에서도 우리는 0대1로 패했다. 개막 6경기에서 1무 5패라는 참혹한 성적으로 최하위까지 떨어졌다. 부상을 일찍 털었다는 성취감은 하루 이틀밖에 가지 않았다. 역전골을 넣은 경기에서 또다시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불운이었지만 전 시즌의 경험 덕분에 좌절하지 않고 재활에 전념했다. 구단은 웨닝 감독님의 경지를 발표했다. 나와 팀의 상황이 계속 엇갈리는 것 같아 혼란스러웠다. 최고의 몸 상태로 돌아왔다가 발목을 다쳤다. 이런 와중에 은인이 떠났다. 과거를 모르는 새 감독이 내가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를 알 턱이 없다. 매일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두 번째 함부르크 시즌을 보내는데 팀의 상황과 주전 경쟁 구도가 자꾸 꼬여만 갔다. 답답했다. 시즌 초반부터 계속 희비가 교차되는 탓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와중에 10월 국가대표팀 소집은 내게 반가운 리프레시가 되리라 믿었다. 첫 경기인 폴란드 평가전에서 후반 45분을 소화했다. 무승부의 아쉬움을 달래며 나흘 뒤에 있을 아랍에미리트전을 준비했다. 나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월드컵 지역 예선이었기에 기대가 컸다. 이 경기에서는 후반 27분 교체로 들어가 약 18분을 뛰고 경기를 마쳤다. 2대1로 이겨서 기분은 좋았지만 더 긴 시간 뛰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다음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화를 많이 냈다. 소속팀에서의 복잡한 경쟁 상황으로 빚어진 조바심이 대표팀 출전 시간 부족의 실망감과 뒤섞이면서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공항 출국장 앞에서 아버지는 국내 취재진을 상대로 답답한 속마음을 여과없이 밝혔다. 너무 놀랐다. 속상하고 당황스러웠다. 공항 게이트의 후폭풍은 거셌다. 국내에서 비난 기사가 매일 수십 건씩 생산되었다. 조광래 감독님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세상 모든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아라고 위로해 주었다. 당분간 인터넷을 끊고 조용히 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어느샌가 또 악플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날이 계속되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일은 버텨도 가족 일은 하염없이 걱정한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공공의 적으로 몰리는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팠다. 국적을 바꾸라는 댓글을 봤을 때는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축구화에 태극기까지 새기고 뛰는 내 마음을 왜 몰라줄까? 평소대로 생활하려는 아버지의 모습도 안쓰러웠다. 아버지는 항상 대들보가 휘면 기둥이 휜다라고 말씀하신다. 지금도 아들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며 지금도 아들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며 수도승처럼 생활하신다. 아, 대단하다 진짜. 그런 아버지의 수심 가득한 표정을 가만히 지켜보기 힘들었다. 두리 선배의 SNS 게시글이 일종의 계기가 된 것 같아. 아시안컵 때부터 두리 선배는 나를 친동생처럼 아껴줬다. 눈치를 보던 막내에게 먼저 다가와 도구로 말을 걸며 서먹함을 깨줬던 은인이다. 자철이 형과 성룡이 형도 따뜻한 말로 나를 쓰다듬어줬다. 나를 둘러싼 경랑은 사그라들 줄 몰랐다. 많은 루머와 추측 끝에 토어스텐 핑크 감독이 함부르크의 지휘봉을 잡았다. 감독이 바뀌면 선수단 안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새 감독은 주변의 시선과 기대 속에서 본능적으로 전임자와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는 강박을 느낀다. 주전과 벤치 멤버 사이에서 경쟁도 심화된다. 핑크 감독은 패기보다 노련미를 우선시했다. 팀을 강등권에서 꺼내야 했던 상황이었으니 합리적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그 판단은 1군 내에서 나의 입지를 좁게 했다. 아, 아, 됐고요. 110쪽 여기 읽고 있었습니다. 쉬는 날에 또 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